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피부를 전혀 찌르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내면서 그 가장 깊은 근육의 통증 스위치를 단숨에 꺼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처음엔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병원에 가서 통증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반사적으로 그 뾰족한 주사 바늘이나 아니면 한의원에 쑥 들어가는 침부터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 특유의 따끔한 공포감이 있죠. 치료받기도 전에 몸을 잔뜩 움츠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해체하고 분석할 문헌에는 이 거짓말 같은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낸 혁신적인 치료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은침 전기자극 치료, 영어로는 SSP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통증이나 공포를 감수해야 한다는 건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겪는 아주 오래된 딜레마거든요. 딜레마죠, 정말. 네. 그런데 오늘 다룰 이 SSP 문헌들은 그 딜레마를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 작은 은빛 원뿔이 우리 몸의 복잡한 신경망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떤 생리학적 속임수를 써서 치유를 이끌어내는지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어요. 오, 생리학적 속임수요? 단어가 벌써 재밌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쏟아지는 의학 정보 속에서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찌릿찌릿하네 하고 끝나는 그런 수동적인 물리치료가 아니라요. 그렇죠. 수동적이면 안 되죠. 네, 내 몸의 통증 신호를 해킹하는 이 정밀한 기술의 원리를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 은빛 원뿔 모양의 장비를 마주했을 때 이거 하고 그 작동 원리를 머릿속으로 훤히 그리실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문헌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호기심을 자극한 게 바로 이 장비의 독특한 형태였어요. 바늘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기침과 유사한 깊은 자극을 준다는 건지 너무 의아했거든요. 피부를 뚫지 않는 비침습적 방식이라면서요. 네. 그 형태 안에 사실 이 장비의 핵심적인 물리학이 다 숨어 있습니다. 피부에 넓게 붙이는 일반적인 패드형 저주파 치료기 있죠? 흔히 텐스라고 부르는 거요. 그 네모나고 널쩍한 패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패드들은 전류를 피부 표면의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키잖아요. 자극이 부드럽긴 한데 깊은 곳에 있는 특정 타겟을 정밀하게 딱 때리긴 어렵거든요. 힘이 분산되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SSP는 바늘 대신에 은이나 은도금 소재로 된 아주 좁은 원뿔형 전극을 사용해요. 피부를 찌르지는 않는 선에서 끝이 아주 뾰족하게 모여있는 그런 형태죠. 듣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그 만원 지하철에서 스틸레토 힐에 밟히는 거랑 완전 비슷한 원리 아닐까요? 오, 스틸레토 힐이요? 네. 바닥이 넓고 푹신한 운동화를 신은 사람한테 발등을 밟히면 그냥 윽 하고 묵직한 압박감만 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굽이 막 아주 얇고 뾰족한 그 하일에 밟히면 진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하중이 좁은 한 점으로 완벽하게 집중되니까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 압력의 집중이 이 치료의 본질이거든요. 찌르지는 않지만 뾰족한 끝으로 강하게 누르는 거군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피부를 뚫지 않고도 그 좁은 원뿔의 끝점으로 국소 전류 밀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피부 겉면에 머무르려는 전류를 강력한 밀도로 꽉 밀어 넣어서 피부 아래 깊숙한 신경이랑 근육 조직까지 뚫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뚫고 들어간 견해 느낌이 딱 맞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바늘에 안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몸속 특정 지점을 누군가 아주 정밀한 레이저로 딱 타격하는 것 같은 깊고 선명한 자극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게다가 문헌을 보니까 전국 소재로 굳이 은을 고집한 이유도 나오더라고요. 은이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전기 전도율이 금속 중에 제일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류 손실 없이 깨끗한 신호를 몸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반가운 건 피부에 상처를 안 내니까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에요. 임상적으로 그 비침석성이 가지는 가치가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나 소아 환자들이나 당뇨 때문에 피부 감염에 취약하신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바늘이 주는 그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덜 무서우니까 편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환자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도 안정을 찾고 치료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거든요. 자, 그럼 뾰족한 스틸레토 힐 모양의 은빛 원뿔이 어떻게 전류를 깊숙이 밀어넣는지 역학적인 비밀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단순히 전기가 들어가니까 막 근육이 물리적으로 움찔거리고 마는 1차원적인 작업은 아닐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전류는 우리 신경계와 아주 정교한 대화를 시도하거든요. 문헌에서 이 생리학적 마법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제일 핵심적인 기전이 바로 관문 조절설입니다. 관문 조절설이요? 관문이면 뭔가 문을 열고 닫고 한다는 건가요? 네, 척수에는 말초신경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각 신호들을 뇌로 올려보낼지 아니면 말지 결정하는 일종의 통제소, 즉 관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삐긋했을 때 발생한 그 통증 신호가 척수의 관문을 통과해서 뇌까지 도달해야만 비로소 허리 아파 하고 통증을 자각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망에는 되게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규칙이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섬유는 얇고 속도가 느려요. 반면에 촉각이나 진동 같은 약간 기분 좋은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 섬유는 훨씬 굵고 신호 전달 속도도 빠릅니다. 아하, 속도 차이가 있군요. 네, SSP가 방출하는 펄스 전류는 바로 이 빠르고 굵은 감각 신경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기분 좋은 전기 자극 신호가 통증 신호보다 먼저 척수로 우르르 달려가서 통증이 지나가야 할 관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뇌한테 통증이 도달하기도 전에 전기 신호가 새치기를 해서 통증 통로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와, 내 몸의 신경망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네요. 진짜 마법 같은데요. 그런데 문헌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이 전류가 신경망도 속이고 통증을 줄여준다면 우리가 핸드폰 빨리 충전하려고 고속 충전기 쓰는 것처럼 기계 전기 강도를 그냥 최고로 팍 세게 틀어버리면 훨씬 빨리 낫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이들 하시는 오해입니다. 문헌에서는 계속해서 매개 변수의 최적화를 강조하던데 세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네,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원장님 전기 좀 세게 팍팍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무조건 강한 자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요? 왜요? 치료의 목적, 그러니까 환자의 현재 상태가 급성 통증인지 아니면 만성 통증인지에 따라서 이 펄스 주파수와 강도를 완전히 다르게 세팅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달라지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며칠 전에 발목을 접질렸거나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근육이 찢어진 급성기 상태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조직은 막 부어오르고 염증이 가득해서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죠. 네, 근데 여기에 전기를 세게 넣어서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진 조직이 더 손상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강도 고주파 설정을 사용합니다. 강도는 낮추고 주파수는 높인다는 거군요. 네, 근육이 움찔거리지 않을 정도로 강도는 확 낮추되 주파수는 높여서 피부 표면에 파르르 떨리는 감각만 아주 빠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직 아까 말씀드린 그 관문을 닫아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만 집중하는 세팅인 거죠. 조직이 예민할 때는 막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신경만 살살 달래서 진통제 역할만 딱 하도록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강도를 세게 확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오랜 시간 동안 어깨나 허리가 꽉 뭉쳐있는 만성 통증이나 아니면 깁스 풀고 나서 얇아진 근육을 다시 재건해야 할 때예요. 이때는 고강도 저주파로 파라미터를 바꿉니다. 묵직하게 들어가는 거군요. 네, 묵직하고 느린 전기 펄스가 깊게 쑥 들어가서 근육 자체를 강하게 수축시켰다가 이완시켰다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걸 생리학에서는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근육 펌프 작용이요? 네, 근육이 마치 심장처럼 막 수축하면서 주변에 꽉 막혀있던 정맥이랑 림프관을 쭉쭉 쥐어짜주는 거죠. 펌프질을 해서 억지로 혈액순환을 막 돌려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성적으로 굳은 근육 안에는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대사 산물들이 막 고여 있거든요. 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신선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학적인 진통 효과가 필요한지 아니면 물리적인 근육 마사지나 혈류 개선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전류의 성격을 아예 스위치 켜듯이 싹 바꿔버리는 거네요. 정말 섬세한 기술이네요. 네, 아주 정교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SSP 기계를 가지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이 주파수 세팅까지 완벽하게 끝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 이 원뿔을 엉뚱하게 발가락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결국 문헌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 강력한 전극을 도대체 어디에 붙일 것인가 하는 치료점 선정의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거든요. 이 뾰족한 은빛 언뿔을 피부의 수많은 좌표 중에 도대체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문헌에서는 이 타겟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놓고 있어요. 네, 제가 그 4가지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통점, 통증 유발점, 경혈, 그리고 운동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앞통점이랑 통증 유발점의 차이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 용어가 비슷해서 그럴 수 있죠. 네, 앞통점은 그냥 환자가 누르면 아프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통증 유발점도 어차피 누르면 아픈 곳인데 의학 용어만 괜히 복잡하게 2개로 쪼개놓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게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아예 다른 차원의 타겟이에요. 먼저 앞통점, 동양의학에서 아시얼이라고 부르는 곳은 철저하게 환자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합니다. 주관적이요? 네. 근육이 파열됐든 인대가 늘어났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당장 환자가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선생님 여기가 제일 아파요 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자리예요.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위치죠. 그럼 통증 유발점은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완전히 엉뚱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증 유발점은 근막 통증 증후군을 치료할 때 찾는 아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병변이거든요. 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근섬유 일부가 막 밧줄처럼 딱딱하게 뭉쳐버리는데 의사가 손으로 만져보면 이 딱딱한 띠가 물리적으로 딱 만져집니다. 이 딱딱한 띠 안은 꽉 뭉쳐 있어서 피가 안 통하는 일종의 대사 위기 상태인데 가장 무서운 특징은 여기를 꾹 눌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누른 그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근막이랑 신경망을 타고 전혀 다른 부위로 통증이 쫙 뻗어나갑니다.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아, 연관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깨 위쪽 승모근에 생긴 통증 유발점을 눌렀는데 환자는 갑자기 뒤통수나 관자놀이 쪽 편두통이 심해져요 라고 느끼는 식입니다. 아, 문헌의 연관통 설명을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겨울에 입는 스웨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웨터 몸통 부분에 있는 털실 한 가락이 심하게 엉켜서 꽉 뭉쳐버렸다고 해보죠. 네네. 이런데 정작 옷 전체의 모양이 보기 흉하게 뒤틀리고 막 당겨지는 곳은 뭉친 그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목깃이나 소매 끝부분인 거죠. 환자는 목깃이 당긴다고 막 목을 주무르겠지만 진짜 원인은 옷 한가운데 숨어서 엉켜있는 그 털실 매듭이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맞아요. 통증 유발점이 바로 그 엉킨 털실 매듭입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부위, 그러니까 목깃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진짜 병변인 엉킨 매듭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해부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숨어있는 통증 유발점을 딱 찾아내고 그 정확한 지점에 SSP 전극을 꽂아 넣어서 엉킨 매듭을 전기로 풀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고도의 임상 기술인 겁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나머지 2가지 타겟도 마저 짚어보죠. 경렬은 수천 년간 한의학에서 기혈이 흐르는 통로로 막 데이터를 축적해온 어깨의 견정혈이나 팔의 곡지혈 같은 표준 좌표를 말하는 걸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운동점은 신경생리학적인 개념이던데 여긴 왜 타겟으로 삼는 건가요? 운동점은 해부학적으로 운동신경이 근육다발 안으로 딱 뚫고 들어가는 아주 정확한 문, 도어웨이입니다. 신경이 표면이랑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전기적 저항이 제일 낮아요. 저항이 낮으면 전기가 잘 통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전극을 대면 아주 약간의 전류만 흘려보내도 근육 전체를 아주 크고 효율적으로 쫙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비가 온 근육을 재교육하거나 위축을 막을 때 최고의 타겟이 되는 거죠. 낭비되는 전기 없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근수축을 이끌어내는 아주 효율적인 좌표군요. 문헌에서도 단 방사통이 심한 환자한테는 신경 주행 경로를 직접 건드리면 통증이 확 악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타겟의 종류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은비 스틸레토 힐은 주로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거북목 때문에 만성적으로 목이 뻣뻣한 경부통이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생기는 요통, 그리고 골프나 테니스 치다가 팔꿈치 인대 다친 분들,
이런 현대인들의 단골 질환들이 적응증 목록에 빼곡히 적혀 있던데요. 네, 방금 아까 스웨터 매듭에 비유하셨던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긴장형 두통에도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요. 특히 근육이 너무 굳어서 팔다리를 마음대로 못 굽히는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을 때 있죠. 네네. 그때 근육이 막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굳어버리는 방어적 수축을 전기적으로 강제 해제시켜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보조 치료로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적응증보다 금기증, 그러니까 이 강력한 기술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 파트를 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심장박동기 같은 삽입형 전자기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나 임산부의 복부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되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심부정맥혈전증, 보통 DVT라고 하는 부위에는 절대 금기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 다리 정맥에 피떡이 생긴 질환이잖아요. 피부 표면에 전기를 대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아,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근육 펌프 작용이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위험성입니다. DVT 환자의 다리 정맥 안에는 피가 굳어진 덩어리, 즉 혈전이 혈관벽에 되게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전극을 대고 강하게 근육을 막 수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혈관을 강하게 쥐어짜면서 정맥벽에 붙어있던 혈전이 뚝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헉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피떡이 혈류를 타고 심장을 거쳐서 폐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혈전이나 악성 종양이 있는 부위 혹은 감염으로 피부가 손상된 곳은 혈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훅 스며들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듣고 나니까 정말 무섭네요. 또 있어요. 목 앞쪽의 경동맥동 역시 자극하면 혈압이랑 심박수가 급강하하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하는 금지구역입니다. 기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금기증 목록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항목이 딱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피드백 불가 환자였어요. 그 부분 보셨군요. 네. 감각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거긴 너무 아파요 라던가 너무 뜨겁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환자는 이 치료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목이요. 네, 그게 이 치료의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병원 치료를 생각하면 의사가 침대에 누워있는 좀 수동적인 환자한테 약을 주입하거나 처치를 하는 약간 일방적인 과정이라고 상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SSP는 환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감각 상태를 의사한테 피드백해주지 못하면 아예 기계 스위치조차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치료가 얼마나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생생한 상호작용에 의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임상 현장의 본질을 아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원뿔형 전극은 전류가 한 점으로 극도로 집중되기 때문에 자칫 다이얼을 잘못 돌리면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신경을 과하게 자극해서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치료사가 기계를 세팅할 때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나침반은 모니터에 떠 있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기분 좋은 전율검이 옵니다. 혹은 방금 찌릿하게 아팠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의 생생한 목소리예요. 환자의 피드백 자체가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인 셈이죠.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제 지식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장비의 형태, 생리학적 원리, 타겟 위치, 위험성까지 다 파악했죠. 그렇다면 문헌에 제시된 기본 치료 절차를 바탕으로 실제 병원 침대에 앉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싹 돌려볼까요? 좋습니다. 환자가 베드에 앉으면 치료사는 가장 먼저 근육과 관절 상태를 평가합니다.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까 말한 연관통이 쫙 뻗어나가는지 확인하면서 정확한 타겟, 즉 그 엉킨 실타래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해당 부위에 피부 감각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안전 점검이랑 타겟 선정이 끝났네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타겟 부위에 은침 전극을 밀착시키고 테이프나 밴드로 단단하게 압박 고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틸레토 휠처럼 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계를 딱 켭니다. 여기서 문헌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임상 원칙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스타트 로우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이얼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리라고 되어 있던데요. 환자마다 저항값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으로 근육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환자가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0에서 출발해서 환자의 표정을 살피며 미세하게 전류를 증강시켜야 합니다. 치료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진행된다고 나와 있다군요. 이 시간 동안 환자는 불쾌한 통증이 아니라 가볍고 톡톡 튀는 기분 좋은 전율감을 느껴야 하고요. 만약에 타는 듯한 자결감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에 전극을 떼어낼 때의 관찰도 되게 중요해요. 뾰족한 팁의 압박이랑 국소 전류 때문에 피부가 약간 붉어지는 발적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자국이 남는군요. 네, 이게 혈류량이 증가해서 생긴 긍정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전기가 너무 과해서 피부가 자극받은 부작용인지 환자 피드백을 통해 꼼꼼히 재평가해야 다음번 치료에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치료실의 풍경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통증 치료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뾰족한 바늘이 피부를 파고드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은 완벽하게 제거하면서도 동양의학이 수천 년간 몸으로 증명해온 경혈의 지혜와 서양의학이 발전시켜온 전기생리학의 정밀함을 이 작은 은빛 원뿔 하나에 싹 융합해낸 기술, 그것이 바로 SSP 치료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헌들을 분석하면서 현대 의료 기술이 단순히 병을 없애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겪는 공포를 줄이고 치료 과정 자체를 되게 편안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이상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사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환자로 남지 않게 되었다는 자를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몸을 다루는 기술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알고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셨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거기가 아니라 그 옆쪽이 연관통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점 같아요. 혹은 이 강도는 관문을 닫기보다는 근육을 너무 꽉 수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할 수 있는 내 통증 관리에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발칙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는 피부 표면의 특정한 버튼들을 딱 찾아내서 뇌로 향하는 통증 신호를 전기적으로 해킹하는 놀라운 기술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서 기술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피부 겉면의 완벽한 주파수의 전기전극을 배열하는 것만으로 몸속 깊은 곳 장기의 염증을 치료하거나 무너진 호르몬의 균형까지 스위치 뜨듯이 딱 조절할 수 있는 인체 리모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씻고 로션을 바르는 이 얇은 피부는 단순히 뼈와 내장을 덮고 있는 포장지가 아니라 온몸의 복잡한 신경망과 연결되어서 내 몸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터치스크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병원에 가셔서 그 작은 은빛 원뿔 전극이 피부에 딱 닿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해체했던 이 정교한 신경망의 속임수와 여러분 몸에 장착된 이 위대한 터치스크린의 존재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